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가 형성되자 사람들은 사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었지요. 수렵 채취 생활을 할 적에는 몰랐는데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농사지을 토지도 그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고 물줄기를 당겨오는 데에도 순서가 필요하고 또 수확기에도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아무데나 똥 싸버리고 음식도 아무데나 버리곤 했었는데 이런 것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사는데 마치 산골에도 길을 내듯이 어떤 도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음들을 정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야생의 동물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은 초기 가부장제 사회에서나 좀 더 커진 씨족, 부족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일찍부터 가훈 같은 것들도 나타났지요. 어른이 계시면 반드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고대의 선현들, 부처나 공맹자, 노장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은 후세대가 정리한 일종의 브랜드화된 선현들이고 보통의 동네에서는 우리네 평범한 이웃 할아버지들의 한 말씀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뛰어난 인물들은 나타나기 마련이어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갑이 될 조건임에도 그 신분을 내팽개쳐버린 시타르타는 일찍부터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인생 전체가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은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 본질인데 이 세계에 마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뭘 만들려 집착하고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것에서부터 부질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집착을 끊어버리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훌륭한 탁견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인도 쪽에서 그 부처가 나왔다면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왔고 또 한 세기쯤 지나 맹자가 도덕 정치론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어질고 덕이 있어야 한다고 주창했고 맹자는 벌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었는지 사회에 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가 강조된 것으로 보아 개인의 품성으로서의 인덕 못지않게 사회적 공의, 즉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부정의한지에 대한 논란들이 벌써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동양에서 공맹자가 나왔다면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공자의 뒤를 이은 시대에 태어나 아테네를 중심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못생기고 볼품없기로 유명한 거린 같은 소크라테스는 어록조차 별로 없는데 후세의 그 유명한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높이 받들어주는 덕분에 유명해진 분이었지요. 세상이 안 알아줘도 똑똑한 제자 셋만 있으면 족하다 하는 얘기가 소크라테스에게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 몇 개를 갖고 너무 나대는 것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들만 갖고는 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되겠는데 하수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고 당시의 계면론자 소피스트를 향해 네가 얼마나 하수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며
다그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제대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경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의 경우도 고수로 가면 오히려 조용해지는데 하수들이 말들이 많잖아요. 프로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거나 저쪽이 약간 더 두터운 거 아닌가요? 하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하수들은 왜 단수 쳤는지 잊지를 않지? 중반까지는 내가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종반에 아차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표현들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위선적 지식인들을 제대로 논박한 데서 소크라테스의 공로가 있다고 플라톤은 본 것이겠죠.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은 플라톤은 인류 역사에 제대로 된 대학, 즉 아카데미를 만든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출입하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놨는데, 이는 현상 뒤에 그 어떤 본질적인 원리의 세계, 이치의 세계를 탐구할지 모르는 사람은 학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해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시대적 환경과 지리적 환경이 달라 몇 마디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평화 시대에는 예술가나 건축가들이 이름을 낸다면 전쟁 시대에는 군인들이 유명세를 타겠지요. 그래서 위인들, 현자들이라고 해도 한 묶음으로 단순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가 탄생한 예루살렘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고 황량한 볼품없는 촌동네였음이 분명합니다. 역사적 배경도 플라톤 등의 시대와 달라 학자처럼 무엇을 남긴다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조국은 식민지로 전락해 있고 곳곳에 식민지 백성의 아픔이 깃들어져 있는 사회 풍토 속에서 예수가 고답적이고 현학적인 얘기들, 세상은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현실의 배후에 어떤 이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하는 한가한 소리는 하기가 힘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는 앞서의 사람들보다 훨씬 열악하고 비극적인 시대였음은 분명합니다. 친인척들과 주변 이웃들이 노예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청년 예수의 온 신경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래서 예수의 중심 언어는 하나님 나라론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의의 시대를 끝내고 참 평화와 인류애가 넘치는 새로운 천지개벽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겠지요. 야만이 넘치는 시대에는 당연히 야만에 대응하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평화가 넘치는 시대에는 과학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시대는 전쟁이 넘치고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이 찾아오고, 전쟁 속에서도 애정은 싹트고 인간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인류 문명과 문화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었겠죠. 지혜의 세계는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단순 지식을 넘어서는 통찰력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닦는 일에서부터 하수구를 정리하는 것, 식물을 재배하는 것, 낚시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 등등에서 인류의 지혜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창의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을 북돋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미술에서, 건축에서, 스포츠 등에서
최고의 머리를 굴리는 바둑과 게임, 물리와 수학 등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지혜는 갈고 닦고 연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학문의 왕도 8가지 큰 세계를 한 바퀴 휘 둘러보았습니다. 8가지 큰 세계의 입문 과정을 마쳤다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씩 더 심화되어서 구체적인 현장들을 더 구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얘기하셨듯이 저희도 세상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8가지 큰 세상을 두루두루 주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은 공부들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